온타리오주가 드디어 새로운 스트림인 온타리오 워크포스 프라이어리티 스트림의 구체적인 점수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키아리 채널에서는 발표 당일에 긴급 라이브로 간략히 설명을 했지만 급하게 진행을 하는 바람에 좀 피상적으로 살펴봐서 좀 맥락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됐고 설명하는데 약간의 오류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라이브 영상을 회원 전용으로 돌리고요. 새롭게 깔끔하게 그리고 자세히 정리한 영상을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새로운 온타리오 워크포스 프라이어리티 스트림의 점수 체계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발표했던 OIMP 관련 규정안인 온타리오 레귤레이션스까지 함께 살펴보고 이 스트림의 점수 체계에서 평가하는 내용을 알아보고요. 풀의 프로필 등록이 가능한 사람과 불가능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고 그리고 놓치기 쉽지만 중요한 조항도 짚어보고요. 이 스트림의 풀 등록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스트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타리오 워크포스 프라이어리티 스트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미리 알려드리자면요. 나이 점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익스페센트리와는 달리 나이가 많아도 불리하지가 않아요. 대신 임금, 근속 경력, 소득, 언어, 학력, 소재 지역 등을 평가를 합니다. 티어 0부터 5까지 모든 직종의 종사자가 해당 카테고리의 기본 요건만 충족을 하면은 풀에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타리오주 소재 고용주의 풀타임 정규직 잡 오퍼 가 사실상 입장권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풀 등록이 불가능해요.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 게 셀프 인플로이드 피지션, 즉 자영업 의사입니다. 점수 체계는 한 가지로 일어나가 됐지만요. 모든 신청자를 공평하게 한 풀에서 줄을 세워서 선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티어 0, 1, 2, 3 카테고리, 그리고 티어 4와 5 카테고리, 그리고 셀프 인플로이드 피지션 카테고리로 세부 구분이 되고요. 직군 그리고 지역 등 여러 세부 조건에 따라 가지고 특정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만 선발을 합니다. 직종 제한은요 이전보다 좀 완화가 되었어요. 전부 다 티어 0부터 5까지 다 뽑으니까요. 그런데 점수 체계와 선발 방식에 따라서 실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OIMP에 있던 8개 스트림을 폐지를 하고 4개 스트림으로 재편을 했어요. OIMP가요. 그리고 그 4개 중 처음으로 발표한 게 이번 워크포스 프라이어리티 스트림입니다. 아마도 이게 메인 스트림이 될 가능성이 크죠. 어제 라이브는 급하게 하느라고 이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3개 스트림은요. 2026년 후반에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석사, 박사 스트림 등 기존의 유학생 관련 스트림 및 기타 많은 스트림이 사라졌는데요. 풀타임 정규직 잡 오퍼가 없어서 이번 워크포스 프라이어리티 스트림에서 신청 자격이 없는 분들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3개 스트림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뉴스에 계속 귀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워크포스 프라이어리티 스트림의 풀 등록 요건과 점수 체계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이후에는 넓게 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하나하나 뜯어보기 전에 숙지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온타리오 소재 고용주의 풀타임 정규직 잡오퍼가 없으면 워크포스 프라이어리티 스트림의 풀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장권이란 거예요. 이 잡오퍼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주당 최소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리여야 하고 무엇보다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른바 indeterminate 포지션이어야 합니다. 계약직이나 픽스트 텀 자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온타리오에서 주로 수행을 하는 업무여야 하고요. 고용주 사업 운영상 실제로 필요한 자리라는 것도 반드시 입증을 해야 하고 지역별로 정해진 임금 기준까지 맞춰야 합니다. 고용주 쪽에서도 요건이 있는데요. 최소 3년 이상 온타리오주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 온타리오에 사업장이 소재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매출 기준이 차이가 있는데요. GTA는 최근 회계 연도 매출이 1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오타와 워털루 해밀턴처럼 지정된 또 14개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50만 달러 이상 그리고 그 외 지역은 최근 2개 회계 연도 각각 25만 달러 이상이면 됩니다. 지역별로 정규직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고용 인원 기준도 함께 본다고 합니다. 이건 자세히 보진 않을게요. 여기서는. 여기서 유일한 예외가 아까 얘기했던 자영의사 그러니까 셀프 인플로이드 피디션인데요. 잡 오퍼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은. 대신에 CPSO 굿 스탠딩 같은 별도 조건을 또 충족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제 티어 직군에 따른 풀 등록 자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풀에 등록하려면 뭘 갖춰야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티어 0에서 3까지 하나로 묶이고 또 티어 4와 5가 하나로 묶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서로 요건이 달라요. 표로 이렇게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너무 길면 영상 잠시 일시 정지하고 읽고 다시 보셔도 됩니다. 티어 0부터 3까지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포스트 세컨더리 학력에 언어 능력은 CLB 6 이상이 필요합니다. 학력 관련해서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칼리지 이상이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공지문에 지정된 스킬드 트레이드 직종은 요건이 고졸 이상의 언어 능력은 CLB5로 조금 낮습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쿡도 여기에 들어가요. 스킬드 트레이드에. 그리고 티어 4랑 5 직구는 고졸 학력에 CLB4면은 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라이브 때 잘못 설명드렸던 부분이 나오는데요. 라이브 때는 최근 12개월 내에 6개월 경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최근 5년 안에 2년 경력도 있어야 한다고 마치 AND 조건인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다음 4가지 경로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AND가 아니라 or 조건인 건데요. 첫 번째, 신청 전 10개월 중에 그 잡 오퍼 받은 포지션에서 6개월 연속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최고 온타리오주에서 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잡 오퍼 포지션에서 3개월만 채우면 돼요. 세 번째, 최근 5년 동안 동일한 NOC나 인정된 연계 NOC에서 그러니까 온타리오에서 사실상 같은 직종이라고 인정해주는 NOC에서 누적으로 2년 경력을 쌓았으면 되는데요. 이 경로는 고용주가 누구였는지도 어느 나라에서 쌓은 경력인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경력도 인정이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그 직종에 필요한 면허를 이미 갖고 있으면 경력 요건 자체가 아예 면제가 됩니다. 다만 트럭이나 버스, 서브웨이 운전 관련 NOC는 이 면제 대상에서 빠지고요. 무조건 6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최근 온타리오주 졸업생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 3년 안에 2년제 이상 학위나 디플로마나 온타리오 컬리지 그레듀에이트 서티피케이트, 석사, 박사를 받으신 분들은요. 근무 기간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언어 시험 자체가 완전히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CLB를 낮게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시험을 보지 않아도 풀 등록까지는 가능해요. 다만 1년제 자격증은 여기 해당이 안 되니까 또 주의해야 하고요. 그런데요. 주의할 게 뭐냐면 시험이 면제된다고 해서 이후에 점수 산정 시에 언어 점수가 자동으로 부여되거나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언어 점수 없는 채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풀 등록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점수 경쟁이 얼마나 빡셀지를 생각을 하면 언어 점수를 버리고 승부수를 거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언어 점수는 사실상 그냥 필요하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경력 요건뿐만 아니라 학력 요건까지 같이 면제가 돼요. 이것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그냥 한마디 짚고 넘어갑니다. 티어 4랑 5는 약간 달라요. 최근 2년 중에 9개월을 바로 그 잡 오퍼를 준 고용주 밑에서 온타리오주에 합법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실제로 일을 한 경력까지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요건이 빡세죠. 그러니까 티어 0부터 3까지는 해외 경력 2년만 있어도 테크니컬리 진입이 가능해요. 근데 티어 4랑 5는 온타리오 주에서 먼저 9개월을 반드시 일을 하는 게 선행 요건으로 들어갑니다. 해외에서 잡오퍼만 받고 곧바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이 비숙련, 저숙련직은요. 티어를 이렇게 구분해서 선발하는 건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아 보여요. 티어 4랑 5 직군 후보자들이 스펙이 상대적으로 더 좋을 수밖에 없는 티어 0 그리고 1 후보자들과 정면으로 진검승부를 하지 않고 같은 조건의 후보자들만을 상대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이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풀로 모두 경쟁하는 구도였으면 이 티어 4랑 5는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나눔으로써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브레인 웨이스트 완화 조항이라고 임의로 이름을 붙인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요. 브레인 웨이스트는 실제로 쓰는 말이에요. 우수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하죠. 이 용어는 굉장히 유명하죠. 이거랑 비슷한 맥락의 뜻입니다. 모국에서 고학력의 좋은 직업을 가졌던 외국인이요. 캐나다로 들어와서 그 학력과 경력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동종업계에서 더 낮은 수준의 일을 잡아서 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업계에서 그 숙련 수준이 훨씬 낮은 일을 하는 현상을 브레인 웨이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말로 좋은 머리를 썩힌다라는 뜻이죠. 정말로. OIMP는 이 브레인 웨이스트 현상을 겪는 외국인의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자 NOC 코드가 100% 일치하지 않아도 같은 맥락에 해당하는 직업이면은 경력을 하나로 인정해주는 조항을 포함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엔지니어링이 NOC 213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223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캐나다 들어와서는 한 티어 낮은 일을 하거나 약사 같은 경우에도 원래 모국에서는 약사를 하던 사람이 여기에서는 자격증 변환이 어려우니까 파마시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티어 3군 일을 하든지요. 약사는 1군입니다. 티어 1. 간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1군이나 2군이었던 간호사직이
3군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상위 전문직 경력을 가졌던 사람이 관련이 있는 하위 직군으로 내려가서 캐나다에서 일을 할 경우에 그 상위 직군까지 합쳐가지고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조항이 이 OIMP에 있습니다. 이게 왜 있냐 하면은 해외에서 정식 엔지니어, 약사, 간호사로 일하던 분들이 이 자격증 면허 전환 같은 게 어렵거나 해가지고 일은 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장 돈은 벌어야 되고 경력은 채워야 되니까 같은 분야의 그 보조직군, 뭐 기술직 이런 쪽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죠. 그리고 약사 자격증이 있어도 캐나다 약사 면허 시험을 통과 못했으면 계속 이 상태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NOC 직군이 다르기 때문에 경력 인정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온타리오주에서는 이거를 감안해서 당신이 상위 전문직에서 쌓은 경력이 이 잡 오퍼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이미 입증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약간 예외를 줘가지고 합산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저는 이거를 브레인 웨이스트 완화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잘못 설명한 부분이 하나 또 나와요. 제가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더 높은 NOC 직군의 점수를 쳐준다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모순이 있어서 정정을 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달라지는 건 그냥 경력 요건을 충족해주는 것뿐이에요. 지금 자보법의 NOC를 상위 직종으로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상위 직종에 해당하는 점수를 추가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국에서 약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 여기서 파마시 어시스턴트로 잡오퍼를 받았으면은 약사 경력의 그 NOC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 파마시 어시스턴트에 해당하는 점수로 받되, 그 경력 자체는 약사로 일했던 해외 경력까지 합쳐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NOC 파마시 어시스턴트로 OIMP 프로필을 등록한 거기 때문에 그걸로 점수를 받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이거를 잘못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을 정정하고자 시간을 약간 할애를 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이 가지고 계실 점수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점수표는 총 130점 만점이고요. 대분류로 4개로 이렇게 나뉩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제일 비중이 높은 게 당연히 경제 이민이기 때문에 인플로이먼트, 그리고 레이버 마켓 관련 항목이고요. 그 외에 언어가 25점, 교육이 20점, 그리고 지역 점수 15점, 이렇게 합쳐서 130점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을 게 있는데요. 풀 등록 자격과 점수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풀 등록 자격은 내가 등록을 해서 선발 후보자로 기다릴 수 있느냐, 이거의 문제고요. 점수는 이 등록한 사람들 중에 이 경쟁을 뚫고 내가 선발이 될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꾸 의도가 불순한 좀 사람들이 계속 뭐 이런 요건을 채우면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워딩을 해가지고 마치 선발이 될 것처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고객들을 약간 유혹하는 행동들이 보이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실제로 뽑혀서 초청을 받거나 추천을 받을 그 선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는 완전히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민문이 좁으니까 이런 언사가 요즘 조금씩 들리는데, 이건 별도 영상으로라도 한번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이 조금 샜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갈게요. 직업적을 보면 티어 0나 1은 9점, 2나 3는 6점, 4나 5는 0, 0점입니다. NOC 5자리 코드죠. NOC가요. 근데 거기에 첫 자리 숫자로 매기는 점수도 따로 있는데, 보건의료 분야가 10점으로 가장 높고요. 트레이드, 그리고 운송업계가 8점, 그리고 자연과학 6점, 나머지는 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전 직종이 신청을 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문은 열려 있는데, 주어지는 점수까지 완전히 공평한 건 아니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NOC 코드는 숫자 5개로 되어 있는데요. 첫 숫자는 전문 용어로 BOC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명 직업군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숫자가 티어를 뜻하는데요. 직업 관련 점수는 이 숫자 2개를 보고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급은 최대 15점인데 시간당 $40 이상이면 만점이고요. 온타리오주 내 근무 경력은 그 잡 오퍼에 해당하는 포지션에서 2년 넘게 일했으면 최고점인 18점을 받게 됩니다. 이게 0점인 경우에는요, 대신 일반 온타리오 경력으로 최대 12점까지 받는 채점표가 또 하나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합산이 된 게 아니라 두 가지 중 하나만 적용이 되는 점을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소득 내역은요, 최근 5년 중에 연소득 $70,000 이상이면 8점 만점이고, 체류 신분은 워크 퍼밋이면 10점, 스터디 퍼밋이면 5점이고요. 나머지는 0점입니다. 소득 내역 같은 경우에는 CRA에 세금 신고를 해서 그 NOA 있죠,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 거기에 찍힌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캐시잡으로 받은 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급여에 따른 점수를 이중으로 부여를 함으로써 급여가 꾸준히 높았던 사람들에게 어드밴티지를 크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소득이 높은 편이었고 현재도 시급 40불 이상으로 높다면은 점수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겠죠. BC주는 고소득자 스트림이 따로 있는데 온타리오주는 이런 식으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끔 프로그램을 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학력 얘기를 할게요. 학력은 최고 학력이 10점입니다. 박사학위 및 의학, 치의학, 수의학, 검안 등 학위 보유자가 최고점을 받고요. 자세한 내용을 표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캐나다 학위 개수에 따라서 또 최대 10점까지 추가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연방정부에서 공인을 해주는 교육기관이 있죠. Designated Learning Institute라고요. 즉 DLI라고 하는데요. 이 DLI가 이제 이민에서 학력 점수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과는 무관하게 온타리오주에서는 학력 점수를 부여하는 캐나다 내 포스트 세컨더리 교육기관은 아예 특정을 해두었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다 적어놨고요. 사립학교들은 사실상 모두 빠져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 없으면은 학교 졸업장이 있어도 온타리오에서는 이 캐나다 내 교육을 받은 걸로 쳐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칼리지도 왜 그 쇼핑몰 피자집 2층에 있는 그런 군소 칼리지들 있죠. 그런 칼리지들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어느 정도 있고 규모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학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는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학교들 아시죠? 그 MBA 석사학위 같은 거 그냥 디플로마 밀처럼 찍어내던 그런 사립 대학교들이 몇 있었는데요. 거기 싹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한편 언어는 CLB 9 이상이면 최대 15점까지 받을 수 있어요. CLB 6면은 4점, 그리고 CLB 5 이하면 아예 점수가 없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풀 등록 자격과 실제 선발 가능 여부의 차이가 딱 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정된 트레이드 직군이 있죠. 쿡 같은 거. 거기는 CLB 5면은 등록이 가능하고 티어 4랑 5는 CLB 4여도 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언어 점수가 빵점이죠. 그러면은 똑같은 직군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 중에 CLB 9인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은 15점을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등록만 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티어 4랑 5라고 해서 뭐 언어 요건이 낮다 이렇게 취업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선발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한편 온타리오주도 바이링구얼 가산점이 있어서 영불어 둘 다 레벨 6 이상이면은 10점이 추가가 됩니다. 이제 많은 주들이 도입 중인 지역 가산점 얘기를 할게요. OIMP도 지역 가산점을 도입을 했는데요. 잡 오퍼를 받은 고용주의 소재 지역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고용주가 어디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지역 점수를 줍니다. 근데 이게 노던 온타리오면은 15점을 제일 높고 GTA 지역을 제외한 이스턴 지역, 센트럴 지역, 사우스 웨스턴 온타리오 지역은 각 10점을 줍니다. 그리고 GTA 중에 토론토를 제외한 지역은 5점, 그리고 토론토 시내는 0점입니다. 지역마다 점수 차이가 좀 있죠. 근데 브램튼, 미시사가 같은 인구 100만을 육박하는 GTA 지역 대도시도 최소한 0점은 아니에요. 5점이라도 줍니다. 그리고 오타와 해밀턴 등 GTA 외부 지역에 좀 큰 도시들은 또 10점이나 받아요. 그러니까 퀘벡주나 엘버타주 쪽의 지역 가산점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빡빡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이 점수는 아예 없습니다. 이거 한번 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짚고 싶은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본 점수표만 보면 그냥 점수 순서대로 대충 줄을 쫙 세워서 뽑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규정을 더 들여다보면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온타리오 레귤레이션 421 17에 3조 1항을 보면요. 디렉터가 카테고리별로 제너럴 방식으로 뽑을지 타겟티드 방식으로 선발할지를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너럴로 뽑으면 그 카테고리 안에서 점수 순위대로 그냥 초청을 하는 거고, 타겟티드를 선택을 하면 온타리오주에서 미리 정해놓은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추려서 그 안에서만 순위를 매겨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2024년까지만 해도 OIMP에서는 마치 지금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돌아간 것처럼 제너럴과 그리고 특정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한 타겟티드 방식이 공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그 유명한 PNP 티오 반토막 사건 다 기억하시죠? TR리천에서 툭하면 하는 언급하는 거니까요. 이거 이후로는 OIMP도 긴축 재정에 들어가서 사실상 타겟티드 선발 위주로 굳어졌어요.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그 시점에 온타리오주에서 정한 직종, 지역, 언어 경력 등의 타겟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타겟티드 드로우에서는 경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점수가 조금 낮아도 그 시점에 타겟티드 드로우 대상에 해당을 하면 또 선발이 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온타리오주만에 고유한 것이 아닙니다. 연방 및 다른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과도 방향성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도 카테고리를 먼저 정해놓고 그 안에서 CRS 점수로 순위를 매기고요. 엘버타 AAIP도 점수표는 딱 마련을 해놨지만 특정 카테고리 선발을 자주 하는 것은 물론 AOS 같은 경우에도 AOS가 제너럴 스트림인데요. 무조건 점수 순서대로만 뽑지 않고요. 특정 직군은 아예 선발해서 배제를 하는 등 선택적으로 후보자를 뽑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BCPMP는 아예 케어, 빌드, 하이 이코노믹 임팩트라는 세 가지 축을 정해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NOC 직군들을 명시적으로 정립해 놓은 다음에 여기 안에서만 선발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직군과는 무관하게 고소득자들을 별도 선발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든 문은 넓게 열어두고 실제 선발은 좁은 범위로 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누구를 경쟁하게 할지를 온타리오주에서 각 주에서 미리 정하고 그 안에서 점수로 순서를 매기는 구조가 이제 계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게 대세인 거예요. OINP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주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티어 0부터 5까지 직종의 문은 열렸습니다. 누구나 등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각 카테고리의 자격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타리오 고용주의 풀타임, 정규직 잡 오퍼가 입장권이나 마찬가지여서 소외되는 후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와 타겟티드 드로우에 따라서 경쟁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점수가 높다고 해서 선발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온타리오 워크포스 프라이어리티 스트림은요. 예정된 4개 스트림 중 하나일 뿐이고요. 나머지 3개 스트림은 올해 후반에 추가 공개 예정입니다. 사업가 그리고 대학교에 소속된 포닥 등 워크포스 프라이어리티 스트림의 구조에는 들어가기 어려운 후보자들이 일부 있는데요. 새로운 스트림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편 아무 직종이나 지원은 가능해졌지만요. 직종과 무관하게 점수로만 줄 세워서 뽑겠다는 게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점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온타리오주에서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요. 이건 엘버타주, BC주, 서스캐처원주 등 다른 주 PNP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OINP도 대세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lways remember, stay sharp, stay critical. 이상 키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